서울의 밤은 차가웠다. 살을 애는 듯한 겨울바람이 굵은 빗방울과 뒤섞여 아스팔트 위를 무자비하게 내리쳤다. 화려한 넌사인 불빛들은 빗물에 번져 기괴한 색의 강을 이루었지만 그 어떤 빛도 한서연의 마음을 비추지는 못했다. 18살 소녀는 얇은 코트 하나에 의지한 채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막고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차가운 물웅덩이가 신발 속으로 스며들었지만 이제는 발이 시린 감각조차 무뎌진 지 오래였다. 그녀의 세상은 이미 모든 감각이 마비된 듯한 잿빛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녀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의 부모님이 계셨고 희미하게나마 미래라는 것이 존재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단 몇 마디의 잔인한 말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이 아이, 정말 우리 애라고 확신할 수 있어? 차갑게 내뱉던 전 남자친구의 목소리. 어디서 굴러먹던 근본도 없는 애한테 내 아들을 내줄 순 없지. 이 돈 받고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돈 봉투를 내밀던 그의 어머니. 서연은 그 돈 봉투를 받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끌어모아 그들의 집을 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세상도 함께 닫혔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집도, 가족도, 돌아갈 곳도. 유일하게 남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의 뱃속에 자리 잡은 2개의 작은 생명뿐이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차가워진 손으로 자신의 불룩한 배를 감쌌다. 코트 안으로 스며든 빗물 때문에 축축했지만 그 안의 아이들만은 지켜내야 했다. 아이들은 그녀가 살아갈 유일한 이유이자 이 지독한 세상을 버텨낼 마지막 희망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당장 오늘 밤을 보낼 곳도 배를 채울 빵 한 조각도 없는 현실 앞에서 희망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사치스러웠다. 거리를 헤매는 동안 수많은 차들이 그녀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차 안의 사람들은 따뜻하고 안락한 공간에서 자신만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들에게 비에 젖은 채 절망적으로 걷는 어린 소녀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의 일부일 뿐이었다. 서연은 문득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된 것 같다고 생각했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고 아무도 그녀의 고통에 신경 쓰지 않았다. 뱃속에서 아이들이 작게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다. 마치 엄마, 우리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뒤섞여 흘러내렸다. 미안해 아가들아. 엄마가 너무 무능해서 미안해. 얼마나 걸었을까. 다리의 감각이 사라지고 머리가 어지럽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현기증이 심해졌다. 눈앞의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고 화려했던 도시의 불빛들이 점차 흐릿한 점으로 변해갔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근처 건물의 벽에 몸을 기댔다. 차가운 벽에 냉기가 젖은 옷을 뚫고 등 뒤로 스며들었다. 이대로 쓰러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 아이들은 괜찮을까? 공포가 엄습했지만 그녀의 몸은 더 이상 의지를 따라주지 않았다. 결국 그녀의 눈앞이 캄캄해지며 의식의 끈이 끊어졌다. 스르륵 벽을 타고 미끄러지던 그녀의 연약한 몸이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쓰러졌다. 끼익 고막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폭우 소리를 갈랐다. 최고급 세단 한 대가 길가에 쓰러진 서연의 바로 앞에서 아슬아슬하게 멈춰 섰다. 헤드라이트의 강렬한 불빛이 빗속에 축 늘어진 그녀의 모습을 환하게 비췄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중년의 남자가 놀라 소리쳤다. 회장님, 사람입니다. 그는 안절부절 못하며 사이드미러와 룸미러를 번갈아 살폈다. 이 한적한 부촌의 도로에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뒷좌석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길고 검은 우산이 펼쳐졌다.
우산 아래로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최고급 수트와 반짝이는 구두가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곧이어 차에서 내린 남자는 비 한 방울 맞지 않은 채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고고하게 서 있었다. 대한민국 경제계의 냉혹한 지배자, 제우스 그룹의 회장 권태민이었다. 그는 찌푸린 미간으로 자신의 차 앞을 가로막은 장애물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동정심이나 놀라움 대신 짜증과 귀찮음이 역력했다. 권태민의 삶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란 존재하지 않았다. 그의 시간은 분과 초 단위로 계산되었고 모든 것은 그의 통제에 있어야 했다. 그런데 지금 정체 모를 여자가 그의 귀갓길을 막아선 것이다. 김 기사 뭐 하는 거야? 빨리 처리하지 않고.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만큼이나 차가웠다. 운전기사는 허둥지둥 차에서 내려 여자에게 다가갔다. 저 괜찮으십니까? 정신 좀 차려보세요. 그가 여자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흔들었지만 그녀는 미동도 없었다. 운전기사가 곤란한 표정으로 돌아보며 말했다. 회장님, 기절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일부러 그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유층을 상대로 한 자해 공갈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권태민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쓰러진 서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빠르게 훑었다. 흠뻑 젖은 얇은 코트, 낡은 신발, 그리고 눈에 띄게 불러온 배, 임신한 여자라. 그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굳어졌다.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가장 흔하고 진부한 수법. 그는 속으로 혀를 찼다. 하지만 그대로 방치하고 갈 수는 없었다. 만약 이 여자가 정말 문제가 생겨서 쓰러진 것이고 자신이 그냥 지나친 사실이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내일 아침 신문 한 면은 제우스 그룹 회장의 비인간적인 행태에 대한 기사로 도배될 것이 뻔했다. 그의 명성과 제우스 그룹의 이미지에 흠집이 가는 것은 그가 가장 경멸하는 일이었다. 결국 모든 것은 비즈니스였다. 그는 짧게 명령을 내렸다.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가 신원 확인하고 문제없으면 조용히 처리해. 내 이름은 절대 언급하지 말고. 운전기사는 즉시 서연을 안아차 뒷좌석에 태우려 했다. 하지만 그녀를 안아 올리는 순간 서연이 희미하게 정신을 차렸다. 그녀의 눈이 가늘게 뜨이고 초점 없는 시선이 자신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권태민에게 향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보이는 것은 오직 검은 우산 아래 그림자처럼 서 있는 남자의 실루엣과 그의 얼음장 같은 눈빛뿐이었다. 서연은 본능적인 공포와 함께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마지막 힘을 쥐어짰다. 안 돼요. 아이들이...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갈라져 나왔다. 권태민은 그녀의 말을 듣지 못했다. 혹은 들었지만 무시했다. 그는 그저 이 귀찮은 상황이 최대한 빨리 해결되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는 시선을 돌려 자신의 손목에 찬 값비싼 시계를 확인했다. 이미 예정된 시간보다 10분이나 지체되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차에 올라탔다. 운전기사가 서연을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차 문을 닫았다. 따뜻하고 건조한 차 안의 공기와 최고급 가죽 시트의 감촉이 서연의 희미한 의식 속으로 낯설게 파고들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다. 서연은 잠시 정신을 차렸다가 다시 까무룩 잠이 들기를 반복했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와중에도 그녀는 필사적으로 배를 감싸 안았다. 차창 밖으로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고 도시의 불빛은 빠르게 뒤로 물러나고 있었다. 권태민은 자신의 옆자리에 눕혀진 불청객에게 단 한 번의 시선도 주지 않았다. 그는 태블릿 PC를 꺼내 밀린 보고서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의 세상에서 한서연이라는 소녀는 그저 오늘 밤의 일정에 생긴 사소한 오차, 최대한 빨리 수정하고 지워버려야 할 오류에 불과했다. 운명은 그렇게 가장 차갑고 비정한 방식으로
두 사람을 엮기 시작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거의 탈진 상태였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그녀를 침대로 옮겼다. 영양실조와 저천증. 임산부에게는 치명적인 상태였다. 링거 주사바늘이 그녀의 핏기 없는 팔에 꽂혔다. 운전기사는 권태민의 지시대로 조용히 병원비를 수납하고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물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산모와 아이들 모두 위험할 뻔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안정을 취하게 해야 합니다. 보호자분은 누구시죠? 김 기사는 잠시 망설였다. 회장님의 신분을 밝힐 수는 없었다. 그는 적당히 얼버무렸다. 그냥 길에서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딱한 사정인 것 같아서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김 기사는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했다. 수화기 너머로 권태민의 무감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았어. 이번 수속 밟고 내일 아침에 다시 상태 보고해. 그리고 그 여자가 깨어나면 원하는 게 뭔지 알아봐. 돈이면 적당히 쥐어주고 끝내.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따뜻한 병실 침대에 누운 서연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들판을 걷고 있었다. 뱃속에 아이들이 태어나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웃으며 달리고 있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평화롭고 행복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곧 깨어날 현실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만들 뿐이었다. 병원비는 어떻게 하고 퇴원하면 어디로 가야 할까? 절망적인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다. 같은 시각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펜트하우스에서 권태민은 차가운 위스키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오늘 밤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빗속에 쓰러져 있던 어린 여자, 그리고 희미하게 들렸던 그녀의 목소리. 아이들이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왜 그 미약한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도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귀찮은 동정심일 뿐이라고 치부하며 그는 잔에 남은 위스키를 단숨에 털어넣었다. 냉정한 억만장자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두 사람의 운명은 이미 서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아직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한서연은 소독약 냄새와 희미한 백색 소음 속에서 눈을 떴다. 눈에 들어온 것은 새하얀 천장이었다. 잠시 여기가 어디인지,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기억나지 않아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려 했지만 팔에 느껴지는 미세한 통증에 움직임을 멈췄다. 자신의 팔에 꽂힌 링거 바늘을 보고 나서야 지난밤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차가운 빗속에서의 절망, 현기증, 그리고 의식을 잃기 직전 보았던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불빛까지. 그녀의 첫 번째 반응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배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배를 감싸 앉아 안에서 미세한 태동이 느껴졌다. 살아있구나. 서연은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들이 무사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았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다. 깨어나셨네요. 몸은 좀 어떠세요? 간호사는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혈압과 천을 확인했다. 다행히 산모님과 아기들 모두 괜찮아요. 하지만 영양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 앞으로는 잘 챙겨 드셔야 해요. 서연은 멋쩍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어떻게 여기에... 그녀의 질문에 간호사가 대답했다. 어젯밤에 어떤 신사분이 모시고 오셨어요. 병원비도 전부 계산하셨고요. 신사분. 서연의 머릿속에 차가운 눈빛의 남자가 떠올랐다. 그 사람이었을까? 자신을 경멸하듯 내려다보던 그 남자. 왜?
의문이 꼬리를 물었지만 곧이어 현실적인 걱정이 그녀를 짓눌렀다. 막대한 병원비. 은혜를 입은 것은 고마운 일이었지만 갚을 길이 막막한 빚은 그녀에게 또 다른 절망의 무게로 다가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실 문을 노크하고 들어온 사람은 어젯밤의 그 운전기사였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업무적인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아가씨? 그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저희 회장님께서 아가씨가 깨어나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쭤보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그래서 원하는 액수가 얼마냐는 차가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서연은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역시 그들도 나를 돈을 노린 사기꾼으로 보고 있구나. 오기가 생겼다. 가난하고 어리지만 비굴하고 싶지는 않았다. 서연은 침대에서 조심스럽게 내려와 운전기사 앞에 똑바로 섰다. 그리고 그의 눈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저를 도와주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 병원비는 제가 꼭 갚고 싶습니다. 일자리를 구해서라도 반드시 갚을 테니 그분께 그렇게 전해주세요. 그녀의 예상치 못한 대답에 운전기사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그는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상대해왔지만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다. 그는 잠시 서연을 쳐다보다가 이내 알겠다고 말하고 병실을 나갔다. 권태민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 기사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돈을 원하지 않는다고, 병원비는 반드시 자기 힘으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권태민의 손에 들려있던 만년필이 멈칫했다. 그의 입가에 흥미롭다는 듯 혹은 비웃는 듯한 미소가 희미하게 번졌다.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인가? 아니면 정말 순진한 건가? 어느 쪽이든 그의 예측을 벗어난 이 어린 소녀에게 약간의 호기심이 생겼다. 그래?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한다면 기회를 줘야지. 약속을 잡아. 약속 장소는 병원 근처의 한적한 호텔 스위트룸이었다. 서연은 병원에서 내어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여전히 핏기 없는 얼굴과 불안한 눈빛은 감출 수 없었다. 거대하고 화려한 스위트룸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위압감에 숨을 죽였다. 그리고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는 권태민을 보았다. 어젯밤 어둠 속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그는 차갑고 날카롭고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예리한 칼날처럼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안지. 그의 낮은 목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깼다. 서연은 뻣뻣뻣하게 굳은 몸으로 그가 가리키는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권태민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그는 서연을 잠시 아무 말 없이 관찰했다. 그 침묵이 서연에게는 영혼처럼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본론으로 들어가지. 얼마를 원하나? 네가 원하는 액수를 말하면 그걸로 이 일은 깨끗하게 끝나는 거야. 그는 수표책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마치 거대한 자선사업가가 가엾은 이에게 적선을 베푸는 듯한 태도였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 안으로 손톱이 파고드는 아픔이 오히려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젯밤에 저를 구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병원비는 제가 꼭 갚겠습니다. 그러니 제게 일을 할 기회를 주십시오. 어떤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허드렛일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눈빛 속에는 절박함과 함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빛나고 있었다. 권태민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정말로 놀란 듯 했다. 그는 자신의 돈과 권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은 없다고 믿어왔다. 모든 인간관계는 결국 거래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눈앞에 이 소녀는 그 모든 공식을 깨뜨리고 있었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다. 일? 네 몸으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지? 곧 아이가 태어날 텐데 차라리 돈을 받고 아이와 함께 편하게 사는 게 현명한 선택 아닌가?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서연에게는 더 큰 모욕으로 들렸다. 그 돈은 결국 당신의 동정이고 저는 평생 당신에게 빚진 채 살아가야 하겠죠.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아이들에게 땀 흘려 번 돈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서연의 말에 권태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다. 좋아. 그렇게 일을 하고 싶다면 내 제안을 듣지. 그것은 한 장의 고용계약서였다. 내 집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고 있었다. 입주 가사 도우미로. 숙식은 제공하지. 월급은 네가 갚아야 할 병원비를 제외하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주겠다. 계약 기간은 1년. 하지만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어떤 이유로든 너를 해고할 수 있다. 아이를 낳은 후에도 일을 계속해야 하고 아이가 내 생활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때? 할 수 있겠나? 그의 제안은 잔인할 정도로 일방적이었다. 그것은 고용계약이라기보다는 노예계약에 가까웠다. 그는 서연이 당연히 거절하고 결국 돈을 선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계약서를 자신의 앞으로 끌어당겨 꼼꼼히 읽어보았다. 불공평한 조항들이 가득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오직 숙식 제공이라는 네 글자만 선명하게 들어왔다. 지금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다. 아이들을 안전하게 낳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공간. 그것만으로도 이 계약은 그녀에게 주어진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권태민을 바라보았다. 하겠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권태민의 눈썹이 살짝 위로 올라갔다. 그는 이 어린 소녀를 다시 보았다. 절망의 끝에서도 꺾이지 않는 도끼. 그는 테이블 위의 펜을 그녀에게 밀어주었다. 후회하지 않겠나. 서연은 아무 말 없이 펜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계약서 서명란에 또박또박 적어 넣었다. 한서연. 세 글자를 적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지난 삶과 작별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턱에 서 있음을 직감했다. 그 문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었다. 계약서의 서명이 끝나자 권태민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류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 기사가 내 집으로 안내할 거다. 필요한 규칙은 그에게 듣도록. 그는 단 한마디의 격려나 위로 없이 차갑게 용건만 남기고 방을 떠났다. 서연은 텅 빈 스위트룸에 홀로 남아 자신의 서명이 적힌 계약서 사본을 내려다보았다. 이것이 과연 희망일까? 아니면 더 깊은 절망의 시작일까? 그녀는 조용히 배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아가들아. 엄마가 어떻게든 지켜줄게. 이 약속 하나만을 가슴에 품고 그녀는 자신의 운명이 이끌리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길 준비를 했다. 거대하고 차가운 성, 권태민의 저택으로. 권태민의 저택은 집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요새에 가까웠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북악산 자락에 위치한 그곳은 완벽한 통제와 질서 속에서 단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주인. 권태민 그 자신을 닮아 있었다. 한서연이 처음 그곳에 발을 들였을 때 그녀는 숨막히는 적막감과 위압적인 공간의 크기에 압도당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미니멀리즘을 표방한 가구들은 마치 박물관의 전시품처럼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곳에는
사람의 온기라고는 존재하지 않았다. 김 기사는 그녀를 저택의 총괄 집사인 박 여사에게 인계했다. 반백의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박 여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친절하지도 불친절하지도 않았으며 오직 새로운 부품의 성능을 점검하는 기계공처럼 사무적이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회장님의 눈에 띄지 말 것, 먼저 말을 걸지 말 것, 허락 없이 개인 공간에 들어가지 말 것. 당신은 이 집의 유령처럼 존재하면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 주어진 작은 방은 저택의 다른 공간들과는 달리 소박했지만 비바람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지덕지했다. 서연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어 모두가 잠든 자정 무렵에 끝났다. 임신한 몸이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 여사의 지시에 따라 거대한 저택을 청소하고 정원을 가꾸고 식사를 준비하는 다른 고용인들을 도왔다. 그녀는 말이 없었고 언제나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하지만 그녀의 조용한 존재감은 얼음장 같던 저택의 공기를 아주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게 바꾸기 시작했다. 그녀는 먼지 쌓인 서가의 책들을 밤새워 장르와 작가별로 정리했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창가 화병에 정원에서 꺾은 작은 들꽃 한 송이를 꽂아두었다. 권태민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사람이었다. 그는 원래 극도로 예민하고 관찰력이 뛰어났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무심코 서재에 들렀다가 완전히 달라진 책들의 배열에 잠시 걸음을 멈췄다. 이전에는 뒤죽박죽 섞여 있어 책 한 권을 찾으려면 한참을 헤매야 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즐겨 읽는 고전 철학 섹션으로 다가가 책 한 권을 꺼내 들었다. 책갈피에는 작은 나무짚이 꽂혀 있었다. 그의 입가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누구의 소행인지 묻지 않았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음식에 있어서 권태민은 누구보다 까다로웠다. 그는 최고의 요리사들이 만든 화려하고 값비싼 음식들만 먹어왔지만 진심으로 식사를 즐긴 적은 거의 없었다. 그에게 식사는 생명 유지를 위한 의무에 가까웠다. 어느 날 그는 저녁 식사 자리에 앉았다가 평소와는 다른 메뉴에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식탁 위에는 화려한 코스 요리 대신 소박한 한국 가정식 백반이 차려져 있었다. 따끈한 김이 피어오르는 쌀밥,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정갈하게 담긴 몇 가지 나물 반찬. 그는 불쾌한 기색으로 박 여사를 불렀다. 이게 뭐지? 박 여사는 긴장한 얼굴로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오늘 주방장이 급한 사정으로 자리를 비워 한서연 양이 회장님의 식사를 챙기지 못할 것 같아 자청해서 준비했습니다. 당장 치울까요? 권태민은 잠시 음식을 내려다보았다. 된장찌개 냄새가 어린 시절 유일하게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던 할머니의 기억을 희미하게 자극했다. 그는 손을 들어 박 여사를 제지했다. 됐어. 그냥 먹지. 그는 그날 저녁 처음으로 자신이 먹는 음식에 맛을 느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밥그릇을 깨끗이 비웠다. 그날 이후 그는 종종 화려한 요리 대신 소박한 가정식을 식탁에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연의 배는 점점 더 불러왔다. 그녀는 자신의 몸의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이며 태어날 아이들을 위해 매일 밤 뜨개질을 했다. 저택의 다른 고용인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경계했지만 묵묵하고 성실한 그녀의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하지만 권태민은 여전히 그녀와 거리를 두었다. 그는 복도에서 마주칠 때도 그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필요한 말이 있을 때는 박 여사를 통해 전달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그녀를 쫓고 있었다.
정원에서 배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리는 모습, 창가에 앉아 아기 신발을 뜨개질하는 모습. 그 평화로운 풍경이 그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 평화는 윤희주의 등장과 함께 깨졌다. 태성그룹의 외동딸인 그녀는 권태민의 집안에서 정해놓은 약혼녀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그녀는 제우스 그룹과 태성그룹의 합병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였다. 윤희주는 자신의 집처럼 저택을 드나들었고 고용인들을 하인처럼 부렸다. 그녀는 처음 서연을 보았을 때부터 노골적으로 경멸의 시선을 보냈다. 어머, 태민 씨 집에 이런 것도 들여놨네. 어디서 굴러먹던 애를 임신까지 시켜서. 그녀의 말에는 독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어느 날 오후 윤희주는 거실에서 친구들과 시끄럽게 전화를 하며 최고급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다 마신 와인잔을 바닥에 아무렇게나 내려놓았고 지나가던 서연이 그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발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어머, 미쳤어. 이게 얼마짜리 잔인 줄 알아? 윤희주는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를 질렀다.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녀. 배가 불렀다고 아주 유세네.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지 못해.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다. 서연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2층에서 내려오던 권태민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모두가 그가 당연히 유력한 약혼녀인 윤희주의 편을 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다. 그만해.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공간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강력했다. 그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윤희주 앞에 섰다.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윤희주는 당황하며 그의 팔에 매달렸다. 태민 씨, 저 애가 내 와인잔을 깼단 말이야. 버릇을 고쳐주려고. 그녀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권태민이 그녀의 팔을 뿌리쳤다. 내 집에서 내 집 사람에게 함부로 소리지를 권한 당신에게 없어. 그의 차가운 선언에 윤희주의 얼굴이 굴욕감으로 붉게 물들었다. 내 집 사람. 그 단어는 서연의 심장에도 날아와 박혔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타인이 아닌 자신의 영역 안에 있는 존재로 인정한 것이었다. 윤희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분노에 찬 눈으로 서연을 한번 쏘아본 뒤 저택을 뛰쳐나갔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권태민과 서연 단둘이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서연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커다란 눈망울이 놀라움과 혼란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자신 안에서 끓어오르는 생경한 감정의 정체를 알 수 없어 입을 뗄 수 없었다.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이 강력한 보호 본능은 대체 무엇인가? 그는 결국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쿵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서연의 귓가에 크게 울렸다. 그날 밤 권태민은 서재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윤희주와의 관계는 비즈니스 그 자체였다. 그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은 제우스 그룹에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 지극히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처사였다. 그는 단지 자신의 공간의 질서를 지키기 위함이었다고 합리화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며 한서연이라는 작은 소녀가 자신의 견고한 성벽에 만들어낸 균열을 처음으로 직시했다. 얼음벽은 녹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는 그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혹은 존재조차 몰랐던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윤희주의 굴욕감은 분노로, 분노는 곧 도끼 어린 복수심으로 변했다. 권태민이 자신을 그 보잘것없는 계집애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 준 것을 그녀는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권태민이 짧은 해외 출장을 떠난 틈을 노렸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녀는 두꺼운 잡지 몇 권을 들고 저택을 찾아왔다. 박 여사에게는 태민 씨가 부탁한 자료를 가져왔다고 둘러대며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한서연이었다. 서연은 2층 복도 끝 창가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그녀의 드레인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모습이 윤희주의 증오심에 불을 질렀다. 꼴 보기 싫게 아직도 여기 있었네.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에 서연이 돌아보았다. 윤희주는 팔짱을 낀 채 경멸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쏘아보고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자리를 피하려 했다. 하지만 윤희주는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어딜 도망가? 내가 우스워. 감히 내 남자 집에서 주인 행세를 해. 그런 적 없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제 일을 할 뿐입니다. 서연의 담담한 태도는 윤희주를 더욱 격분하게 만들었다. 일? 내년이 하는 일이 뭔데? 네 불룩한 배를 무기 삼아 남자 꼬리치는 거? 더러운 것. 윤희주는 이성을 잃고 서연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당장 이 집에서 꺼져. 임신으로 몸이 무거웠던 서연은 균형을 잃고 뒤로 비틀거렸다. 쿵! 그녀는 복도 바닥에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다. 서연의 비명과 함께 아랫배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다. 악! 서연은 배를 감싸 쥔 채 신음했다. 바닥에 쓰러진 그녀의 모습에 윤희주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악랄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 미안해라. 몸도 제대로 못 가누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불러올 파장을 계산하며 일부러 연기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박 여사와 다른 고용인들은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러워하는 서연을 보고 경악했다. 박 여사는 즉시 김 기사에게 연락해 구급차를 부르라고 소리치고 윤희주를 향해 분노에 찬 시선을 보냈다. 아가씨, 지금 무슨 짓입니까? 윤희주는 어깨를 으쓱하며 태연하게 말했다.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자기 혼자 넘어진 걸. 그녀는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유유히 저택을 떠났다. 김 기사는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시에 떨리는 손으로 권태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막 전용기 탑승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권태민은 김 기사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한서연 양이 쓰러져서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그의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다. 권태민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왜? 어째서? 질문할 시간도 없었다. 그의 입에서 본능적인 명령이 터져 나왔다. 제우스 병원 VIP 병동으로 옮겨. 최고의 의료진을 대기시켜. 내가 지금 바로 간다. 그는 전화를 끊고 비서에게 소리쳤다. 당장 기술을 돌려 서울로 돌아간다. 병원으로 실려가는 내내 서연은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오직 아이들만을 생각했다. 제발, 제발 무사해야 해. 그녀의 간절한 기도가 차가운 구급차 안을 맴돌았다. 제수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분만실로 옮겨졌다. 상황은 심각했다. 산모의 출혈이 심했고 태아들의 심박수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의료진은 긴급 제왕절개를 결정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서연은 마취에 빠져들며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안녕을 빌었다. 몇 시간 뒤 권태민이 병원에 도착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구겨진 수트 차림의 그는 평소의 냉철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수술실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박 여사와 김 기사에게 다가갔다. 어떻게 됐어? 그의 목소리는 불안감으로 심하게 잠겨 있었다. 박 여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아이들은 일단 태어났습니다. 쌍둥이입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하지만 너무 일찍 태어나서 둘 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아드님이 상태가 좋지 않다고. 바로 그때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다급한 얼굴로 나왔다. 보호자분, 지금 아기 상태가 아주 위급합니다. 급성 용혈성 빈혈로 당장 수혈을 해야 하는데 아기 혈액형이 RH 음성 AB형입니다. 병원 혈액은행에도 재고가 없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의사의 시선이 유일한 남자인 권태민에게 향했다. 권태민은 순간 숨을 멈췄다. RH 음성 AB형.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혈액형 중 하나. 그리고 바로 자신의 혈액형이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 그는 강하게 부정했다. 말도 안 돼. 의사는 절박하게 외쳤다. 지금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닙니다. 1분 1초가 급합니다. 혹시라도 혈액형이 같다면 검사라도 해봐야 합니다. 아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기가 죽어가고 있다. 그 말이 망치처럼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다. 이성과 논리를 따지기 전에 그는 이미 간호사에게 팔을 내밀고 있었다. 검사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검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결과는 몇 분 만에 나왔다.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일치합니다. 완벽하게 일치해요. 당신이 아기의 아버지군요. 당신이 아기의 아버지군요. 그 말이 권태민의 세상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과학적인 증거 앞에서 그의 부정은 아무런 힘이 없었다. 그는 피를 뽑기 위해 간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어떻게? 언제? 왜? 수많은 질문들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문이 섬광처럼 열렸다. 몇 달 전 그룹의 성공적인 인수합병을 축하하는 파티가 있었다. 그는 그날 기분이 좋아 평소답지 않게 과음을 했다. 비서가 잡아준 호텔 스위트룸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다. 술에 취해 그는 그것이 호텔 측에서 제공한 서비스이거나 혹은 자신에게 접근하려는 여자 중 한 명일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모든 것이 꿈처럼 희미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끔찍한 숙취와 함께 깨어났고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는 그저 하룻밤의 실수로 치부하고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다. 그런데 그날 밤의 여자가 설마 권태민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간호사가 그를 제지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비에 젖은 채 자신의 차 앞에 쓰러졌던 소녀. 돈 대신 일을 달라던 당돌한 눈빛. 저택에서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던 모습.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향하던 시선과 알 수 없는 보호 본능까지. 그 모든 것의 이유가 지금 밝혀진 것이다. 한서연. 그날 밤의 여자는 바로 그녀였다. 그의 팔에서 뽑아낸 붉은 피가 수혈팩으로 옮겨지고 있었다. 저 피가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자신의 아들에게 흘러 들어갈 것이다. 그의 아들, 그리고 그의 딸. 그는 아버지가 되었다. 차갑고 이성적인 사업가 권태민의 세계는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텅 빈 눈으로 자신의 피가 담긴 혈액팩을 바라보았다. 분만실에서 터져나온 진실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폭발이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권태민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위기는 지나갔지만 폭풍의 눈처럼 고요한 병원 복대는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권태민은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두꺼운 유리벽 너머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작은 인큐베이터 안에 누워있는 두 생명체.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아들, 수호. 그리고 그 옆에서 곤히 잠든 딸, 서아. 아이들의 이름은 간호사에게서 전해 들었다. 한서연이 임신기간 내내 혼자서 지어놓은 이름이라고 했다. 수호, 슈후, 서아, 엘쉐슈엘. 지켜주는 아이와 새벽의 아이. 그 이름들 속에 담긴 엄마의 간절한 마음이 그의 심장을 아프게 찔렀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외감과 공포를 동시에 느꼈다. 저 작고 연약한 존재들이 자신의 아이들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평생을 통제와 계획 속에서 살아온 그에게 아이들의 등장은 그의 세계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사건이었다. 그는 무감각한 손으로 유리벽을 더듬었다. 아이들에게 닿고 싶었지만 차가운 유리벽이 그를 가로막았다. 마치 지금껏 그가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처럼. 그는 이제 더 이상 제우스 그룹의 회장 권태민만이 아니었다. 그는 한 아이의 아버지였다. 이 새로운 정체성은 너무나도 낯설고 무거워서 그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한서연은 마취에서 깨어난 후 한참 동안 몽롱한 상태에 있었다. 그녀의 첫 번째 질문은 역시나 아이들에 관한 것이었다. 박 여사가 눈물을 훔치며 아이들이 무사하다고, 수호가 위험했지만 한 독지가의 수혈 덕분에 고비를 넘겼다고 전해주었다. 서연은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신에게 감사했다. 아직 아이들을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그들이 세상에 무사히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 몸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의 마음은 아이들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권태민이 들어왔다. 그의 등장은 방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다. 그는 더 이상 냉정한 고용주가 아니었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고뇌, 그리고 이제껏 본 적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서연의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권태민이었다. 그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어렵게 입을 열었다. 수호에게 수혈을 해준 사람, 나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권태민은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아이들의 혈액형은 RH 음성 AB형. 내 혈액형과 같아. 내가 아이들의 아버지다. 그 말은 천둥처럼 서연의 귓가에 내리꽂혔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잊고 싶었던 그날 밤의 기억. 술에 취한 남자, 어둠 속에서의 실수. 그 남자가 권태민이었다니. 우주의 모든 아이러니가 자신에게 쏟아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권태민은 그녀의 충격을 예상했다는 듯 자신의 방식대로 대화를 이끌어갔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그가 평생 해온 일이었다. 상황은 이해했으리라 믿는다. 이제부터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그는 마치 중요한 비즈니스 계약을 발표하듯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아이들과 당신이 지낼 최고급 아파트를 마련하겠다. 유모와 주치에 보모까지 24시간 대기할 거다. 아이들 이름으로 신탁자금을 만들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아이들의 법적 친권과 양육권은 내가 갖겠다. 제우스 그룹의 후계자로서 합당한 교육과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아버지로서 나의 의무다. 그의 계획은 완벽했다.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아이들에게 최상의 물질적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결론.
그는 서연 또한 당연히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떤 여자가 이런 조건을 거절하겠는가? 하지만 그는 틀렸다. 그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서연의 얼굴에서 충격은 분노로, 분노는 차가운 결심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의 계획 속에는 오직 돈과 통제만이 있었을 뿐, 가족과 사랑은 없었다. 그는 아버지가 되겠다고 말했지만 그녀가 보기에 그는 그저 자신의 핏줄을 소유하려는 냉혹한 사업가일 뿐이었다. 서연은 힘겹게 상처를 일으켰다. 수술 부위가 아팠지만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권태민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순종적인 피고용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사자의 눈빛이었다. 싫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강철처럼 단단했다. 권태민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당신 제안 전부 거절하겠다고요. 내 아이들은 돈으로 사는 물건이 아니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커졌다. 당신이 말하는 책임이 고작 돈이라면 그런 책임 따위는 필요 없어요. 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최고급 아파트나 유모가 아니에요. 아빠가 필요해요. 돈을 주는 후원자가 아니라 함께 웃고 울어줄 수 있는 진짜 아빠 말이에요. 그녀의 외침은 병실 전체를 울렸다. 권태민은 난생 처음 겪는 거절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이 여자를, 권력의 구도가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아이들의 어머니였고 그의 돈과 권력이 결코 살 수 없는 유일한 것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다. 권태민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그럼 나더러 어쩌라는 건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다. 내가 배운 방식은 이런 거라고. 그의 외침 속에는 자신도 몰랐던 깊은 상처와 결핍이 묻어 나왔다. 그 역시 사랑받는 아들이 아니라 제우스 그룹의 후계자로 길러졌다. 그에게 가족이란 지켜야 할 유산이었고 사랑이란 비효율적인 감정일 뿐이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자 연민의 눈물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배우세요. 아빠가 되는 법을. 돈을 쓰는 법이 아니라 마음을 쓰는 법을요. 당신이 내 아이들의 진짜 아빠가 될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 전까지 나는 절대 아이들을 당신에게 넘겨주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선언은 권태민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는 평생을 정답이 정해진 문제만 풀어왔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는 정답도 공식도 없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놓여 있었다. 아빠가 되는 법. 결국 권태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병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고 서연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자신이 손수 떠놓은 작은 아기 옷을 끌어안았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지켜야 할 두 아이가 있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남자와의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그 전쟁에서 그녀의 유일한 무기는 모성애였다. 한편 병실을 나선 권태민은 텅 빈 복도에 선 채 주먹을 꽉 쥐었다.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다. 그는 돈으로 세상을 살 수 있다고 믿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 자신의 아이들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조차 열 수 없었다. 아버지로서의 그의 첫 번째 시험은 그렇게 처참한 실패로 시작되었다. 권태민과의 대립으로 병실에 홀로 남겨진 한서연의 세계는 오직 두 아이, 수호와 서아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가서 유리병 너머의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을 걸고 노래를 불러주었다. 몸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초인적인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다. 권태민은 그 후로 그녀의 병실에 직접 나타나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매일 최고의 영양사들이
짠 산모용 식당과 아이들에게 필요한 최고급 물품들을 조용히 보내왔다. 그것은 그의 방식대로 보내는 사과이자 서툰 관심의 표현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휴전선이 그어졌다. 하지만 그 위태로운 평화는 윤희주라는 태풍에 의해 무참히 깨졌다. 권태민에게 완전히 거절당하고 그의 아이들까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의 이성은 마비되었다. 사랑이 증오로 변하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자신이 가질 수 없다면 부숴버리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언론을 이용하기로 했다. 태성그룹의 막강한 자금력과 인맥을 동원해 그녀는 대중의 호기심을 가장 자극할 만한 자극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가난한 신데렐라의 계략, 대한민국 최고 재벌 제우스 그룹의 회장을 아이로 올가매다. 기사는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익명의 제보자라는 가면을 쓴 윤희주의 측근들은 서연을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권태민에게 접근한 교활하고 영악한 여자로 묘사했다. 그녀의 불우한 가정환경, 18살이라는 어린 나이, 그리고 임신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계략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둔갑했다. 대중은 이 자극적인 스캔들에 열광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SNS는 서연의 신상 정보와 확인되지 않은 악성 루머들로 도배되었다. 꽃뱀, 인생 역전, 제스 그룹의 수치. 잔인한 단어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삶을 난도질했다. 권태민은 뉴스를 보고 이성을 잃을 정도의 분노를 느꼈다. 그의 분노는 제우스 그룹의 주가가 폭락해서가 아니었다. 감히 누군가가 자신의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어머니를 건드렸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파파라치들이 병원 주변에 진을 치기 시작했고 몇몇 극성스러운 기자들은 간호사로 위장해 서연의 병실에 접근하려다 발각되기도 했다. 더 이상 병원은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모든 권력을 동원해 언론을 통제하려 했다. 하지만 태성그룹이 배후에서 계속해서 불을 지피는 탓에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돈과 권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다. 결국 그는 다시 서연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 밤늦은 시간, 그는 보안 요원들을 대동하고 비밀 통로를 통해 그녀의 병실을 찾았다. 병실 창문은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바깥의 카메라 플래시 불빛이 번개처럼 새어 들어왔다.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인터넷을 통해 자신에 대한 끔찍한 이야기들을 모두 읽은 후였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두 주먹은 이불 밑에서 하얗게 될 때까지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비난은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아이들이 계략의 산물로 불리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미안하다. 권태민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사과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묻어나왔다. 나 때문에 너와 아이들이 위험에 처하게 됐어. 그는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했다. 이런 종류의 싸움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의 오만함 대신 피로와 고뇌가 짙게 서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거대한 성벽 뒤에 숨은 왕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지키지 못해 괴로워하는 한 남자일 뿐이었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그에 대한 마지막 원망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들 앞에는 이제 더 강력한 공동의 적이 나타났다. 그녀는 침대에서 내려와 그의 앞에 섰다. 당신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의 문제예요. 우리라는 단어에 권태민의 심장이 크게 울렸다. 그녀는 그를 가해자가 아닌 함께 싸워야 할 동지로 인정한 것이다. 서연은 창밖을 내다보며 결심한 듯 말했다. 숨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숨을수록 사람들은 더 잔인한 상상을 할 거예요. 우리가 직접
진실을 말해야 해요. 그녀의 제안은 무모했다. 세상의 관계 앞에 맨몸으로 나서는 것과 같았다. 권태민은 본능적으로 반대했다. 안 돼. 그들이 너를 갈기갈기 찢어 놓을 거다. 이미 찢기고 있어요. 서연이 외쳤다. 하지만 이렇게 숨어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자신의 엄마가 비겁하게 숨어 지냈다는 말을 듣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내 아이들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때보다도 강하게 빛나고 있었다. 권태민은 그 눈빛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연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한 어머니였다.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파트너가 되어 함께 밤을 새웠다. 권태민은 법무팀과 홍보팀을 소집했고 서연은 그 옆에서 자신이 겪었던 일들과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권태민이 제시하는 차갑고 논리적인 대응 전략에 인간적인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는 지금까지 여론전을 숫자로 된 데이터와 통계로만 분석해왔다. 하지만 서연은 그에게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화려한 논리가 아니라 진솔한 이야기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들은 함께 기자회견의 발표문을 작성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다. 새벽녘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병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두 사람은 나란히 창가에 서서 멀리 동이 터오는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무서워요. 권태민은 말없이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당신이 옆에 있으니 조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녀의 수줍은 고백에 권태민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떨리는 손을 감싸 쥐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온기가 그의 심장으로 곧장 전해졌다. 내가 있어.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과 아이들 곁에 있을 거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비즈니스적인 약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한 아버지가 자신의 가족에게 하는 진심 어린 맹세였다. 서연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안전한 항구를 발견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향한 비난과 의심으로 들끓고 있었지만 이 작은 병실 안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하나의 팀,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폭풍우를 뚫고 함께 나아갈 준비가 된 것이다. 그들의 손은 새벽이 올 때까지 서로를 놓지 않았다. 기자회견장은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웅성거림으로 터져 나갈 것 같았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회견장의 옆문이 열리고 권태민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등장은 예상된 것이었지만 이어진 광경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의 뒤에는 창백하지만 단호한 표정의 한서연이 서 있었고 권태민은 자연스럽게 뒤를 돌아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따뜻하고 견고한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함께 단상으로 걸어 나오는 순간 회견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그 어떤 웅변보다도 그들의 굳게 맞잡은 두 손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권태민은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언제나처럼 냉정하고 침착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진솔함이 담겨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제 개인적인 문제로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재계의 황제로 불리는 남자의 사죄에 장내는 술렁였다. 그는 다시 고개를 들고 스캔들에 대한 해명이 아닌 자신의 과에 대한 고백을 시작했다. 기사에 나온 내용 중 일부는 사실입니다. 저는 과거에 한 여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제 아이들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무책임한 남자였습니다. 그의 폭탄 같은 고백에 기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는 자신을 방어하는 대신
모든 비난의 화살을 스스로에게 돌렸다. 그리고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세상의 그 어떤 연인보다도 깊고 애틋했다. 하지만 기사에 나오지 않은 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한서연 씨는 제 아이들의 어머니이자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제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은인입니다. 그녀는 계략을 꾸민 꽃뱀이 아니라 제 얼어붙은 심장을 녹여준 단 하나의 태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했고 그 진심은 회견장에 있는 모두의 마음을 울렸다. 다음은 서연의 차례였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다. 수많은 카메라 렌즈가 자신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옆에 앉은 권태민의 온기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았다. 18살의 나이에 버림받았던 절망, 뱃속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버텨야 했던 시간들, 그리고 권태민을 만나 시작된 새로운 삶. 그녀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한 명의 어머니로서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꾸밈없는 진솔함과 강인한 모성애는 윤희주가 만들어낸 악녀 이미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박이었다. 마지막으로 권태민의 법무팀이 무대 스크린에 결정적인 증거들을 공개했다. 윤희주가 언론사 간부와 통화하며 기사의 방향을 지시하는 녹취록, 가짜 제보자들에게 거액의 돈을 송금한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결정적으로 서연이 쓰러지던 날 윤희주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밀치는 모습이 담긴 저택의 CCTV 영상. 모든 진실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신데렐라 스캔들은 재벌 2세의 악랄한 복수극으로 뒤바뀌었다. 여론은 순식간에 돌아섰고 비난의 화살은 이제 윤희주와 그녀를 비호한 태성그룹을 향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태성그룹은 주가 폭락과 불매운동으로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고 윤희주는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권태민은 공식적으로 태성그룹과의 합병 계획을 철회했다. 세상의 폭풍이 잦아들자 권태민과 서연에게는 비로소 온전한 평화가 찾아왔다. 몇 주 뒤 수호와 서아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마침내 퇴원했다. 권태민과 서연이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저택으로 돌아오던 날 차갑기만 하던 거대한 성은 처음으로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다. 권태민은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일에 미친 냉혈한이 아니었다. 그는 회의 시간을 줄이고 집에 일찍 돌아왔다. 서툰 솜씨로 아이들의 기저귀를 갈고 밤새 우는 아이를 안고 거실을 서성였다. 아이들의 작은 손가락이 자신의 손을 꽉 쥘 때, 아이들이 자신의 품에서 안심하고 잠들 때, 그는 돈과 명예가 결코 줄 수 없는 충만한 행복을 느꼈다. 서연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가을밤, 두 아이가 잠든 아기 방에서 권태민은 서연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는 화려한 보석 반지를 준비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눈에는 세상의 모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아,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 너와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 진짜 세상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그는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많이 부족하고 서툰 남자지만 나와 우리 아이들과 진짜 가족이 되어주겠어? 그의 청혼은 계약서도 거래도 아닌 오직 사랑으로 가득 찬 간절한 약속이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결혼식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지 않았다. 대신 저택의 햇살 가득한 정원에서 박 여사와 김 기사 그리고
몇몇 충직한 고용인들의 축복 속에서 조용하고 따뜻하게 치러졌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서연과 그런 그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권태민, 그리고 두 사람의 품에 안겨 잠든 수호와 서아. 네 사람은 완벽한 하나의 그림이었다. 그리고 1년 후 정원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수호와 서아가 아장아장 잔디밭을 뛰어다니고 있었다. 권태민은 수트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으로 아이들의 뒤를 따라다니며 행복한 비명을 질렀다. 서연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햇살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폭풍처럼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그들은 함께 폭풍을 헤쳐나왔고 마침내 눈부신 아침을 맞이했다. 버림받았던 18 소녀와 냉정했던 억만장자는 뜻밖의 사랑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을 얻었다.